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미국은 100여 개 국가를 초청했습니다. 그중 대만이 포함됐지만 중국은 초대받지 못했죠.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체제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이번 회의가 열린 건 민주주의 체제가 전례 없는 대내외적 도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정의에서 보면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구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고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의 체제는 전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양 민주주의 국가의 침투에 융합됐으며 1대1로 중국 모델 등을 체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죠. 서양 정치 시스템에 대한 중공의 위협은 역사상 어떤 국가나 진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중공은 유엔의 여러 기구를 장악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부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기존 국제기구에 참여시키는 건 어렵지만 새롭게 조직된 기구에서 활동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죠. 즉,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중공을 똑똑히 인식하고 행동을 취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대만을 초대한 걸 항의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자국 민주주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외교부의 미국 민주주의 현황 보고를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만약 미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왜 미국을 위해 걱정하겠어요. 중국 민주주의 백서에서 중국이 진정한 민주라고 하든 전 과정 민주라 하든지 조금만 살펴봐도 완전히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민일보 웨이보에 미국 민주주의 현황 보고를 전제하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중공은 왜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제된 것을 그토록 조급해하는 걸까요? 중국 언론인 샤오수는 1940년대 중공이 국민당을 상대로 주장한 논설, 사설 등을 모아 역사의 소곡 반세기 전에 장엄한 약속을 발간했습니다. 중공은 항일 전쟁 시기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연설을 포함해 중공은 줄곧 이를 강조했죠.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항일 전쟁에 힘이 생긴다. 중국에는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중국이 발전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없이 일본에 맞설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있다면 8년, 10년 후에도 승리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37년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쟁취는 현 발전 단계에서 혁명 과업의 핵심이다. 민주주의 과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쟁취 노력을 줄인다면 진정으로 견고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건설할 수 없다.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항일 전쟁은 본격적으로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공이 주장한 건 평범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였죠. 가장 유명한 사설은 신화일보가 1943년 7월 4일에 발표한 민주주의 찬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바치다입니다. 여기 몇 마디는 여러분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린 미국이 특히 우호적인 나라라고 느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은 미국의 국민성에서 우러난 민주적인 태도와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낙후된 중국에 선구적인 모범을 보여주었고 중국인이 워싱턴, 링컨, 제퍼슨을 배우도록 교육해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중국을 건설하려면 대담함과 공정,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중공 지도층은 그들의 목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포함한 구체제를 최종적으로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주의를 주창한 건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청년층을 중공의 혁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 둘째, 장제스의 손발을 묶어 그가 중공의 항일 통일 전선을 수락하도록 압박하는 것. 셋째, 미국인을 성공적으로 속이는 것. 미국이 결국 중화민국을 포기하고 소련이 지지한 중공이 중국을 점령하도록 허용한 게 이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공 집권 이후 마오쩌둥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중공의 독재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걸 충분히 깨닫고 소련을 가까이 하고 미국을 적으로 삼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 중공은 민주주의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의존해 중공을 발전시키는 게 주요 정책이 되었죠. 이를 위해 중공은 서양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척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중공과 소련의 다른 점입니다. 소련은 서방 사회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줄곧 분리된 상태에서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항일 전쟁처럼 상대와 손을 잡고 뒤섞여 내부에서 적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사실 초기 북벌도 그랬습니다. 1927년 북벌 전쟁 전 중공은 공식 결의를 통해 중공 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해 내부에서 교란하도록 했습니다. 장제스는 1927년 4월부터 국민당 내부에서 중공 당원을 제거하는 당내 숙청을 진행해야 했죠. 이것이 중공이 오랫동안 매년 양해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중국 민주주의 백서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정치협상 제도를 통해 중공의 지도하에 다당 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 양해는 즉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입니다. 이는 사실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인과 서방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공은 오랜 기간 동안 농촌의 기층선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를 속이는 한편 서양이 중국의 유화정책을 펼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중공에게 민주주의란 자신의 본성을 감추는 위장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중국이 아니라 이론부터 실전까지 모두 서양에서 온 겁니다. 현재 중공의 4가지 자신감 중 제도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중공이 민주주의로 위장하는 최종 목표는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계속 강변하는 걸 보면 정작 자신의 독재 체제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공을 초대하지 않은 일로 인해 중공은 자신의 민주주의 위장이 공개적으로 벗겨진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만을 초대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